마을 끝 오래된 우체국 앞에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이 섰다. 회색 점퍼에 모자를 눌러 쓴 중년 남자. 그는 오늘도 습관처럼 우편함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또 없네. 그의 이름은 박도윤. 이 마을에서 20년 넘게 우편 배달을 해온 사람이다. 사람들은 그를 잘 알지만 그는 아무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가 유일하게 마음을 두는 곳은 언덕 위 작은 보육원. 아이들 몰래 우유를 두고 가고 부서진 창문을 고쳐주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늘 같은 시간에 그곳을 지나쳤다. 그날도 그랬다. 단 하나의 편지를 제외하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폭력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모른 척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거라고. 하지만 그 침묵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마지막 기회를 닫아버리는 문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20년 전 한 아이의 신호를 놓쳐버린 우편 배달부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마주한 선택, 그가 외면한 진실, 그리고 그가 결국 깨닫게 된 것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하게 될 겁니다. 내 주변에도 말하지 못한 채 참고 있는 누군가가 있진 않을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이 전하는 이야기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우체국 앞에 선다. 회색 점퍼를 걸치고 모자를 눌러 쓴 채로. 사람들은 내가 습관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조금 다르다. 나는 기다리고 있다. 무엇을, 누구를 기다리는지조차 모른 채로. 우편함을 열었다. 오늘도 딱히 특별한 건 없었다. 청구서 몇 통, 광고 전단 몇 장.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배운 게 있다면 사람들은 대부분 중요하지 않은 것들만 주고받는다는 사실이다. 진짜 중요한 말은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을 택한다. 나도 그랬으니까. 박도윤. 이 마을에서 우편 배달부로 살아온 지 22해째다. 사람들은 나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 내가 어디서 밥을 먹는지, 퇴근 후 무얼 하는지, 왜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사는지. 그런 걸 묻는 사람도 없었고 나 역시 답할 생각이 없었다. 다만 한 곳만은 예외였다. 언덕 위 작은 보육원. 지금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담장이 기울어져 있지만 나는 여전히 그곳을 지나간다. 아이들 몰래 우유를 두고 오고 부서진 창문을 고쳐주고 잡초를 뽑아낸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보육원 담장 너머로 한 아이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멍하니 그러나 너무 오래. 눈빛이 이상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그런 표정이었다. 나는 잠시 멈춰 섰다가 손을 들어 가볍게 인사했다. 아이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뒤로 물러나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불안 같은 것.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 그날도 그랬다. 우편함을 닫으려던 순간 구석에 끼어있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주소도 발신인도 없었다. 그저 손글씨로 한 줄만 적혀 있었다. 이 편지는 당신에게 꼭 전해져야 합니다. 이상했다. 우편 시스템에서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누군가 일부러 넣어둔 거였다. 나는 망설였다. 열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결국 손이 먼저 움직였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와 지금보다 훨씬 젊은 내 모습이 있었다. 배경은 언덕 위 보육원이었다. 그리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은 내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었던 어른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기억이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되살아났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바람이 불었지만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아이 옆에 서 있던 원장의 차갑고 단정한 미소도. 20년 전의 일이다. 그때 나는 30이 막 넘은 나이였고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배달 경로에 언덕 위 보육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처음엔 그저 지나치는 곳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아이가 담장 너머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말수가 적고 늘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이였다. 다른 아이들이 떠들며 뛰어다닐 때도 그 아이만은 혼자 구석에 앉아 있곤 했다. 긴팔 옷을 입고 있었다. 한여름에도. 처음 말을 걸어온 건 그 아이였다. 어느 날 우편함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저씨는 왜 매일 와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가 대답했다. 편지를 배달하니까.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며칠 후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종이 한 장을 손에 쥐고 있었다. 편지였다. 받는 사람도 주소도 없는 편지. 그저 몇 줄의 문장만 적혀 있었다. 여기서 나가면 다시 못 오죠? 나는 그 편지를 읽고 답장을 써서 다음 날 건넸다. 그게 시작이었다. 그 아이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편지를 썼고 나는 답장을 했다. 우체국 업무가 아니었지만 나는 그 일을 멈출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묘한 불편함이 따라붙었다. 팔목에 난 멍, 입술 가장자리의 상처, 겨울에도 얇은 옷. 아이는 설명하지 않았고 나는 묻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장 큰 잘못이었다. 원장을 본 건 몇 번 되지 않았다. 단정한 머리, 친절한 미소, 깔끔한 옷차림. 그녀는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한 번은 그녀가 내게 말했다. 우편 배달 수고가 많으세요. 아이들이 아저씨 오시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 말에는 경고가 섞여 있었다. 나는 그걸 느꼈지만 무시했다. 그냥 내 착각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가 내게 다른 편지를 건넸다. 이번엔 봉투에 담겨 있었고 주소가 적혀 있었다. 경찰서 주소였다. 이거 보내주실 수 있어요? 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무게가 이상했다. 너무 가벼웠다. 아니, 너무 무거웠다. 그래, 꼭 보낼게. 나는 약속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원장이 우체국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혹시 오늘 저희 원에서 편지 받으신 거 있나요? 아이들이 장난으로 쓴 건데. 나는 그 편지를 건넸다. 지금도 그 순간이 생생하다. 원장이 봉투를 받아드는 순간 그녀의 미소가 조금 더 깊어졌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다. 다음 날 그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나는 원장에게 물었다. 그 아이는 어디 갔나요? 입양됐어요. 좋은 가정으로요. 원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며칠 후 보육원은 조용히 문을 닫았다. 이유도 공지도 없이. 그 뒤로 나는 그 아이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고 연락처도 없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매일 그 언덕을 올랐다. 아무도 없는 보육원 앞에서 우유를 놓고 창문을 고쳤다. 속죄인지 기다림인지 나도 몰랐다. 그리고 지금 20년 만에 그 진실이 내 손에 돌아온 것이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봉투를 쥔 손에 땀이 배어들었다. 편지를 다시 펼쳤다. 혹시 내가 놓친 게 있을까 싶어서. 그때 봉투 안쪽에 또 다른 종이가 접혀 있는 걸 발견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펼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글씨는 조금 더 또렷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필체였다. 당신이 준 편지들은 다 간직했습니다. 22통.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 그 편지만은 도착하지 않았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경찰서로 보내달라던 그 편지. 내가 원장에게 건넨 그 편지. 그날 밤 원장 선생님이 제 방에 오셨어요. 편지를 찢으면서 말했죠. 넌 아무도 널 안 믿는다는 걸 알아야 해.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조차 저를 믿지 않았으니까요. 숨이 막혔다. 나는 벽에 기대섰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보육원이 문을 닫은 후에도 당신은 그곳에 왔어요. 아무도 없는데 왜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우유를 놓고 가고 창문을 고치고 풀을 뽑는 당신을. 그게 당신이 후회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눈앞이 흐려졌다. 나는 그저 죄책감 때문에 그곳을 찾았을 뿐이었다. 누군가 보고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다른 시설로 옮겨진 후에도 저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양 가정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들은 걱정했지만 상담사들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겪었을 시간들이 눈앞에 그려졌다. 침묵 속에서 자라난 아이. 누구도 믿지 못하는 아이.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깨달았어요. 당신이 저를 배신한 게 아니라 당신도 속았다는 걸요. 원장 선생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두를 속이는 사람. 저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손이 떨렸다. 원장. 그 단정하고 친절했던 여자. 나는 그녀를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아니, 의심했지만 외면했다. 그게 더 편했으니까. 몇 년 전 저는 우연히 그 원장을 다시 봤어요. 다른 지역에서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보육원을 운영하고 있더군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유일한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걸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녀는 계속 있었다. 다른 곳에서 다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저는 신고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없었고 누가 저를 믿겠어요? 대신 저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되었어요. 당신처럼 누군가의 신호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우편함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랬어야 했던 것처럼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나를 원망하면서도 동시에 나를 닮고 싶어 했다. 실패한 어른을 본보기 삼아 더 나은 어른이 되려 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언덕 위 보육원 쪽에서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다. 거리가 멀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언덕은 생각보다 가팔랐다. 20년 동안 수없이 올랐던 길인데 오늘따라 유독 숨이 찼다. 다리가 무거웠다. 아니, 정확히는 마음이 무거웠다.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보육원 담장 앞. 내가 예전에 우편함을 설치했던 바로 그 자리였다. 가까워질수록 윤곽이 선명해졌다. 젊은 여자였다. 30 전후쯤 되어 보였다. 나이를 계산해 보니 맞았다. 그 아이가 맞았다. 나는 몇 발자국 앞에서 멈춰섰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 가볍고 그렇다고 변명할 여지도 없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오실 줄 알았어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편지에서 느껴졌던 그 떨림은 없었다.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편지 읽었어요. 나는 겨우 그 말만 꺼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당신이 제 편지를 원장에게 넘긴 후에요. 원장은 제 방에 와서 말했어요. 널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편 배달부도 경찰도 아무도.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짜 무서웠어요.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다. 그게 오히려 더 아팠다. 그 후로 원장은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겉으로는 더 친절해졌죠. 아이들 앞에서는 다정한 선생님이었고 밤에만 달라졌어요. 손목을 잡는 힘이 너무 세서 멍이 들어도 긴팔을 입히면 됐으니까요. 나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그 고통으로 내 죄책감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래도 이상했어요. 보육원이 문을 닫은 후에도 당신은 왔어요. 저는 멀리서 봤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우유를 놓고 부서진 걸 고치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저는 알았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당신은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완벽한 어른은 없으니까요. 다만 후회할 줄 아는 어른이 필요한 거죠. 지금은 뭘 하고 있어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사회복지사예요. 아이들을 만나는 일이요.
특히 학대 피해 아동들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것을 다른 아이들이 겪지 않도록 막고 있었다. 나보다 훨씬 용감한 선택이었다. 원장은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여전히 어딘가에서 보육원을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이름을 바꾸고 지역을 옮기면서요. 저는 몇 번 흔적을 찾았지만 증거를 잡기 어려웠어요. 그녀는 영리하니까요.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껴졌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나를 오래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여기서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새로 운영을 시작한 보육원이에요. 관심 있으세요?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신청하고 싶어요. 그녀는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그 웃음 속에는 용서가 담겨 있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시작은 될 수 있는 용서였다. 그럼 내일부터 오세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날 나는 처음으로 배달하지 않았다. 대신 받았다. 두 번째 기회를. 그날 이후 나는 우편 가방을 내려놓았다. 정확히는 퇴근 후 시간을 쪼개기 시작했다. 보육원에 가는 날이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두 번, 그리고 어느새 거의 매일이 되었다. 처음엔 어색했다. 아이들은 나를 경계했고 나 역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창문을 고치고 마당을 쓸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거들었다. 말은 별로 하지 않았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아이들을 관찰했다. 20년 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이라도 하기 위해서.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다.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고 항상 긴팔을 입고 있었다. 여름인데도. 나는 그 아이 옆에 조용히 앉았다. 말을 걸지 않았다. 그저 같은 공간에 있었다. 아이는 처음엔 불편해했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이가 먼저 말을 걸었다. 아저씨는 왜 여기 와요? 20년 전 그 아이가 했던 질문과 똑같았다. 나는 이번에는 다르게 대답했다. 너희를 보고 싶어서.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왜요? 그냥 중요하니까. 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가끔 내 옆에 와서 앉곤 했다. 말없이. 어느 날 내가 마당에서 풀을 뽑고 있을 때였다. 그 아이가 다가와서 팔을 보여줬다. 손목에 멍이 있었다. 오래된 멍이 아니라 최근에 생긴 멍이었다. 어디서 다쳤어?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는 고개를 숙였다. 넘어졌어요. 거짓말이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20년 전 그 아이도 똑같이 말했었으니까. 나는 보육원 관계자를 찾아갔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한 아이를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이곳은 달랐다. 그녀가 만든 곳이었으니까. 며칠 후 담당 교사가 나를 찾아왔다. 그 아이에게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알았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시간이 지났다. 몇 달 그리고 1년. 나는 더 이상 우편 배달부가 아니었다. 아니,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종류의 배달을 하고 있었다. 편지 대신 관심을, 짐 대신 안전을. 어느 날 그 남자아이가 내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받는 사람도 주소도 없는 편지였다. 꼭 그때처럼. 아저씨한테 주는 거예요. 아이는 수줍게 말하고는 뛰어갔다. 나는 나중에 혼자 그 편지를 펼쳤다.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저씨가 있어서 안심이에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20년 동안 짓눌렀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나는 그녀를 다시 만났다. 보육원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녀가 물었다. 어때요? 괜찮으세요? 네. 이제는 괜찮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모든 말은 이미 끝났고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언덕을 내려오며 뒤를 돌아봤다. 불이 켜진 보육원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제는 용서받아도 될 것 같다고. 완전히는 아니어도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내일도 전할 마음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종종 거대한 악을 상상한다. 하지만 현실의 악은 조용하다. 말이 없고 조용히 웃으며 괜찮다고 말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는 건 거창한 영웅이 아니라 그저 한 번 더 의심하고 한 번 더 바라본 누군가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말하지 못한 채 참고 있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나요? 지금 이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 닿았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놓치기 쉬운 진실을 함께 전하겠습니다.